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주간 주요 이슈를 분석합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체제 출범을 계기로 여당 내 당직 인선에 관심이 쏠립니다. 호남 출신인 이 대표가 개파가 없다고 강조한 상황에서 탕평 인사가 현실이 될지 호남 민심에 기반을 둔 야권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세 분석이나 전략 기획이나 정책 기획이나 또는 홍보 기획이나 또는 미디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당의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된다는 큰 원칙 하나는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기록적인 폭염에 전기료 누진제 불만 여론이 고조되자 정부가 지난해처럼 한시적 누진 완화 카드를 내놨습니다. 올해는 구간 폭을 50kW씩 높여 2,200만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전체적인 전력요금 체제 개편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중장기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달째 동결했습니다. 불황을 생각하면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꺾이지 않는 가계부채 증가가 부담됐습니다. 한은은 정부와 가계대출 급증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서해에 이어 동해 북방 한계선 NLL 조업권까지 중국에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 82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조업권 판매 대금은 모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자금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이승준입니다. 지난주에도 연합뉴스 TV에서는 국내외 각 분야의 다양한 뉴스를 신속하게 전했는데요. 이정훈 시청자 평가원은 방송 내용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뉴스 10, 뉴스 17, 뉴스 현장 14를 살펴본 이정훈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합니다. 먼저 뉴스 10, 뉴스 17에 대한 모니터 내용부터 만나보시죠. 지난 한 주 연합뉴스 TV에서는 최근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국내외 주요 이슈들에 대해 심층적이면서도 폭넓은 이해를 가질 수 있는 해설 보도를 뉴스 초점이라는 코너를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8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 20분에 진행된 뉴스 10 프로그램 내 뉴스 초점에서는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가 최근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으면서 상대 후보인 민주당의 힐러리 후보의 지지도가 크게 상승해 지지도의 차이가 2자리 이상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전통적 미국 대선 후보들과는 다르게 직선적인 언행으로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었고 현재까지도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지만 최근 미군 전사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크게 비난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공화당 대선 후보이지만 공화당의 전통적인 지지자와 구별되는 중산층 이하의 노동자 계층의 지지가 더 높고 이러한 차이점들이 공화당 내 갈등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힐러리 후보는 차분하게 지지도를 높이고 있고 현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아 최종 대선 전국에서 유리한 입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트럼프 후보의 예상 밖의 높은 지지도는 기존 양당 정치권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불만족의 표시라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민주당, 공화당, 양당 모두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국내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거나 선거 결과만을 단편적으로 다루게 되는 미국 국내 정치 현상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한 보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정치 시스템과는 다른 점이 많은 미 대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쟁점들을 적절히 제시하고 관련한 배경 지식을 제시함으로써 추 관련 보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도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14분 뉴스 17의 프로그램 내 뉴스 초점 코너에서는 인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햄버거 여아 사망 사건이 친모의 학대로 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해 여아는 출생 직후 이혼한 친부에 의해 양육되었다가 최근 보육원에 맡겨지게 되었고 지난달부터 친모와 같이 생활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모에 의해 지속적이면서 반복적으로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학대를 당해왔고 친모와 같은 집에 동거하는 친모의 지인에 의해서도 어떤 제지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현재까지
피의자가 자백한 사망 원인이나 양육 이유나 동기가 논리적으로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의자인 친모가 그동안 아이를 돌보지 않았다가 보육원에 있던 아이를 최근에 데려온 이유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육아 지원에 연관한 부모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학교, 경찰 등을 포함한 지역사회가 협력해서 아동학대가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자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훈육과 학대의 차이에 대해 알기 쉬운 표현으로 설명하고 전반적인 아동학대에 관련된 처벌 규정이나 관련 사항 등을 차분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대가족이나 지역사회와 동떨어져서 개별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시기적절한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모가 아이를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보육기관에서 데리고 올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은 아쉬웠습니다. 보도에서는 아이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본인의 친정어머니를 언급했다고 간단하게 보도하였는데 보다 구체적인 후속 취재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아동학대가 단순한 개인적인 일탈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인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정부 당국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할 점이 없었는지에 대한 취재나 언급이 없었던 점은 아쉬웠습니다. 8월 7일 일요일 오후 5시 25분 뉴스 17 프로그램 내 뉴스 초점 코너에서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예상되는 중국의 반응과 이에 관련된 우리의 대응 방안들도 논의되었습니다. 국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이나 주장들이 중국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국내에서는 특정한 의견을 막으려고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여론을 통합해내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 입장에서 자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반대 입장을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은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었습니다. 또 국내 사드 배치가 결정된 후 중국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불만을 표현하고 있고 따라서 경제적, 외교적 보복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최근 상용비자 발급 대행사 취소와 방송 출연이나 드라마 제작 연기 등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중국의 보복으로 보이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WTO나 한중 FTA 같은 공식적인 협약으로 인해 노골적인 보복은 제한적일 것이고 다만 비공식적인 저강도 보복 가능성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와는 별도로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국 보호무역 기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중국과의 보다 실질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한국의 입장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 공공외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날 보도는 최근 사드 배치 관련 중국 반응을 예상하고 분석하는 여타 보도들과 비교해서 상당히 균형적이고 통찰력을 보인 논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의 영향을 논의하는 최근 여러 보도들은 과도하게 감정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들은 크게 보면 사드 배치 결정이 단순하게 한국의 안보 문제이고 내정 문제이니 주변 국가들의 의견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반대로 중국의 보복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인식하거나 중국의 영향력을 과도하게 절대시하는 관점들이 주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날 보도는 현재 국제외교 역학관계 내에서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를 차분하게 제시하고 해석함으로써 시청자들이 보다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유용한 보도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뉴스10, 뉴스17을 살펴본 이정훈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 봤는데요. 뉴스 현장 14는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만나보시죠. 지난 8월 1일 월요일 오후 2시 16분 뉴스 현장 1사에서는 김영란법에 대한 논란들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고 보도하면서
복잡한 법 적용 대상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적용 대상의 범위가 공적 영역에서 언론인과 사립대학 교원을 포함한 사적 영역으로 확대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약 4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국회의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어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이 다양화되고 확대되면서 법 해석만 208페이지 될 정도로 법이 복잡화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영란법에서 허용한 기준은 기본적으로 음식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는 10만 원까지로 정해졌지만 예외 조항이 많아서 이해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담임 선생님에게는 5천 원 기프트콘도 불법이 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김영란법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적용할 권익위 담당자들의 수가 현실적으로 매우 적은 상태이고 독립적인 수사 권한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법 시행 초기에는 일반 시민들이 기존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일상적인 사교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 아니게 위법 행위를 할 경우가 상당하게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날 방송은 김영란법이라는 새로운 법률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관련된 문제점이나 논란을 설명하고자 하는 보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당 보도는 상당히 모호하고 어수선한 형태로 이루어져서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보도였습니다. 특히 질의와 응답 과정에서 제시된 내용들의 상당 부분은 구체적인 강론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개괄적인 의견 위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법 내용이 상당히 복잡한 것을 감안해서 해당 보도에서 핵심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내용을 도표화해서 시청자들이 알기 쉽게 전달하거나 뇌물죄 같은 기존의 법규나 기존과의 차이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왜 새로운 법안이 필요한 것인지 설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리우올림픽 특집 방송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지난 8월 2일 화요일 오후 2시 22분 뉴스 현장 1사에서는 메달 유망 종목인 여자 골프, 사격, 태권도, 양궁 종목 등을 중심으로 출전 선수들을 소개하고 최종 결과를 예상했습니다. 다음 날인 3일 수요일 오후 2시 15분 뉴스 현장 1사에서는 이번 리우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 중에서 시청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스타 선수들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이번 리우올림픽이 네 번째 올림픽인 수영의 박태환 선수, 마지막 올림픽 출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 리듬체조 손현재 선수 등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리우올림픽이 다가오면서 많은 시청자들이 올림픽에 출전하는 우리나라 선수들이나 올림픽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 시기적절한 특집 보도였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선수들이나 종목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경기에 대한 관심을 높이거나 주목받지 못한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나 응원을 끌어낼 수 있는 시도가 있었다면 더 재미있는 보도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순서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방송된 미니다큐 오늘을 살펴본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윤초록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니다큐 오늘을 시청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점이 인상 깊으셨나요? 네, 지난 방송에서는 리우 하계올림픽 대한민국 대표팀과 함께 응원하는 사람들의 뜨거운 현장을 살펴봤는데요. 대한민국이 10위권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같은 정보 제공을 통해 리우 하계올림픽에서의 국민들의 기대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방송분에 대한 모니터 내용 전해주시죠. 네, 미니다큐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과 연관성을 찾아내어 오늘에 대해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닌 미처 몰랐던 우리의 사회, 문화, 경제 등 다방면의 오늘을 조명하는 사려 깊은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6일 리우 하계올림픽 대한민국 대표팀과 함께 뛰는 사람들 편이 방송됐습니다. 방송 첫 부분에서는 이번 올림픽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었는데요. 206개국이 17일간 참가한다는 정보 등 시청자가 기본적으로 안다는 전제가 아닌 친절한 설명이 보기에 편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대표팀과 함께 뛰는 사람들을 소개해 주었는데요. 각계 각층의 또 다른 전문가들이나 연예인을 소개하는 것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응원이 담겨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고 동메달도 따서 거기 있는 모든 메달 다 따오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그리고 이번 올림픽이 남미에서 처음 열리며 대한민국은 10위 이상을 목표로 한다고 알려주었는데요. 이런 정보 전달에 있어 대한민국 선수단장의 인터뷰 장면을 같이 내보내주어 정보에 대한 신뢰감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올림픽에 대비해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서 국가대표팀의 땀방울을 한데 보여주어 올림픽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은 1. 최첨단 기술로 선수들을 지원한다. 라는 식의 화면 구성으로 전개됐습니다. 이러한 화면 구성을 통해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동시에 다음 내용이 또 무엇일지에 대한 기대감을 함께 가질 수 있었습니다. 최첨단 기술로 선수들을 어떻게 만날지 소제목만 들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막상 이어진 장면을 보니 놀라웠는데요. 예컨대 10여 대의 카메라가 설치된 운동역학 실험실의 모습에선 선수들의 동작을 분석해 보다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기술력이 놀라웠습니다. 선수 관절에 마커를 부착해 동작을 정밀 분석하는 기술로 펜싱, 역도, 체조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됐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영역 역시도 따로 전문가가 나서고 있다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스포츠가 단순히 선수 개개인의 능력만 뛰어난 것이 아닌 숨은 이들의 노력이 함께 더해져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선수들의 밥심에 대해 다루고 있었습니다. 소제목의 밥심이라는 표현이 유쾌하면서도 한국인이라면 와닿을 정서적 표현이라 좋았습니다. 올림픽이라 하면 선수들이 경기를 하고 메달을 따는 장면만 생각했지만 이처럼 선수들의 영양까지 영양사가 신경 쓰는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에 놀라웠습니다. 특히 선수들이 브라질 리우에 가서도 이러한 영양이 유지되어야 한다는데요. 때문에 김치와 같은 한식 재료들이 미리 브라질에 향한다는 내용은 저같이 단순히 올림픽 경기만을 본 시청자라면 생각지도 못한 정보 전달이었습니다. 4개월 전 태릉 선수촌에서는 대한민국 대표팀을 위해 일찌감치 다양한 식재료를 보냈는데요. 김치를 비롯해 고춧가루, 고추장 등이 공수된 덕에 리우에서도 매일 선수들은 다양한 한식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가질 수 있을 법한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요즘같이 남미 여행에 예민해지는 이유인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 짚고 넘어가주는 소주제는 참신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 사항 중 하나인 질병과 관련하여 긴 옷 유니폼과 예방키트를 준비하는 등 예방책을 준비하는 장면은 안심이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국가대표 수영 선수인 한수지 씨가 지금은 작사가로 변신해 국가대표를 위한 곡을 만들어 재능 기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국가대표들이 합심해 응원가를 부른 것은 대한민국 후배 선수들에게 큰 응원이 될 것이라 생각하니 뿌듯했습니다. 또한 특별한 이들이 아닌 국민들도 춤이나 노래로 국가대표를 응원하고 있는 장면을 통해 시청자인 나의 응원도 선수들에게 큰 힘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번 편을 통해 국가대표팀뿐만이 아닌 다방면의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의 응원이 더해져 대한민국의 값진 메달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벌써부터 자랑스러웠습니다. 본 방송을 통해 일상적인 오늘이 어떤 이들에게는 특별한 날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니 다큐 오늘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오늘에 대해 다방면으로 조명해주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사회의 오늘의 얼굴을 보여주는 만큼 다양한 시청자의 마음을 움직여 어제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청년활동 지원 사업 일명 청년수당을 지난 3일 약정서에 동의한 2,800여 명에게 첫 지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복지부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사업을 직권 취소하면서 지원금도 환수하도록 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우리 언론들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방행정교육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김진숙 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수당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겠다며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청와대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간에 협의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 언론 관련 보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부와 서울시의 의견 대립으로 인해서 중간에 낀 청년들만 조금 난감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우선 내용부터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서울시는 지자체 자체 역량으로 실시하겠다는 사업에 왜 복지부가 제동을 거느냐는 입장인 것이고요. 복지부는 왜 정부와 협의 없이 지자체가 복지 사업을 마음대로 하느냐 하면서 이제 서울시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의 경우에 중앙정부와 협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그것이 이제 협의 조정이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거쳤다는 판단 하에 이제 수당을 나눠준 것이고 복지부는 거기에 대해서 직권으로 취소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일자리가 없는 서울 청년이 50만 명이라는데 그중에서 0.6%밖에 안 되는 2,800여 명에게 반년 동안 매달 현금 50만 원을 주는 것이 청년 실업 해소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서울시가 그 복지부와 협의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부터 뿌린 것은 이러한 논쟁 자체가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그리 나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라고 이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에 반해서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요, 청년 수당을 왜 정부가 길을 쓰고 막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무상보육의 국가 책임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현 정부가 90억 원 정도 투입되는 이런 시범 사업을 길을 쓰고 막으려는 의도가 궁금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현재 청년 실업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여서 청년 수당 같은 실험적 정책에 좀 관대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수 성향의 언론사들은 청년 수당에 대해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지 현금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일종의 포퓰리즘이다라고 이제 반대의 목소리를 냈고 네. 진보 성향의 언론사들은 당장 생존을 위해서 열악한 일터로 내몰리는 청년들에게 자신의 삶을 좀 설계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사회적 연대의 모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쨌든 각기 다른 관점을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냈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보수 언론은 서울시를 또 반면 진보 언론은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관련 보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면 지적을 해주시죠. 네, 우리 시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굉장히 이제 심각한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뭔가 함께 논의를 해도 부족한데 오히려 이제 소모적인 갈등과 파행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이를 다루고 있는 이제 언론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제 보수 언론은 서울시의 강행에 비판하는 논조를 일관적으로 내보내고 있고 이제 진보 언론 같은 경우는 복지부의 반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를 비판하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언론사의 시각에 따라서 이제 각기 다른 상반된 의견을 내보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거나 조장해서는 안 될 텐데요. 이번 사안에 좀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도의 관점은 좀 다를지라도 결국 해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합의의 장이 이제 돼야 되는데 이제 대립으로 치닫는 공격적인 표현이라던가 또 원칙만을 내세우는 모습이 다소 좀 불편함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정책이든지 이제 칼로 무 자르듯이 이제 좋다 아니다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쪽 의견이 뭐 옳다 틀리다로 풀어가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 또 무엇보다도 이제 포퓰리즘 대 도덕적 해이 뭐 이런 대립으로 몰아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것도 올바른 여론 형성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정치적인 요소로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먼저 염두에 두고 이제 정쟁거리로서 이 얘기를 좀 다루다 보면 내용의 본질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언론은 이제 상반된 양측의 주장에 대해서 좀 더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다양한 배경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양측의 모순된 의견은 없는지 또 현명한 합의점을 위한 생산적인 토론의 장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수당을 받은 청년들이 이 돈을 써야 될까 사실 궁금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올바른 정보를 줘서 혼란스럽지 않게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청년들의 아픔과 또 불안에 대해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언론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일부 보수 언론들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이 대선 복지 공약이라고 칭하면서 뭐 무상급식, 무상보육 같은 포퓰리즘 선심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외국에서는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는지도 궁금해지고 관련 보도는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청년 정책 같은 경우는 우리뿐만의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과제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유럽의 경우는 일부 나라의 경우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각한 청년 실업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U 정책의 가장 선두적인 프랑스의 경우에는 종합적인 청년 종합 그 대책을 마련하고 이제 지원하고 있는데 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뭐 주거 문제 해결이라던가 부채 탕감 같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일명 유스 개런티라는 것이죠. 이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알로카시옹이라는 청년 수당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현금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랑 이제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으로 좀 들자면 정부와 지역 간이 어떤 협약에 따라서 정부는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에서는 구체적인 시행을 좀 맡게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 뭐 여건과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교육이라든가 훈련을 주로 맡게 되고 또 다른 지역은 주거나 문화 같은 것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공조하고 협력한다는 점에서는 우리에게 사실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개념도 우리와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념의 차이라기보다는 방법의 차이로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좀 더 중시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진보 정권에서 보수주의 정책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보수 정권에서 진보 정책이 나온다는 것이 우리와는 조금 차이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도 뭐 여러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고 또 얼마의 현금을 지급하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면 또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보다 좀 다양한 시각으로 유연성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 복지부의 직권 취소에 대해서 서울시는 직권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제기하겠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우리 언론 관련 보도를 어떻게 좀 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네, 이번 사안은 최소한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복지 국가로 감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같이 고민해보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청년 수당과 관련해서 첫 번째 쟁점 같으면 청년활동 지원 사업이 이제 사회보장 제도인지의 여부인데요. 서울시는 청년 수당은 일자리 사업으로서 사회보장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쟁점은 지역 간에 이제 불평등한 요소가 있다는 점입니다. 청년활동 지원 사업이 이제 긍정적인 정책 효과를 이제 본다 하더라도 지역 간의 불평등을 낳을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정책에 있어서 이제 비이성적인 논쟁이 아니라 보다 이제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실효성이 있는 방안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언론에서도 청년 정책을 다룰 때 단순히 고용을 늘리고 실업률을 떨어뜨리는 것을 문제 해결의 해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안들을 찾기 위한 공론의 장을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수당 보도에 대해서 김진숙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분별한 현금 살포 행위가 현실화된 것이며 청년의 어려운 현실을 이용하여 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집의 이번 시정명령은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공평하지 않은 처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의 어려운 삶을 제대로 보지 못한 조치입니다.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